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자산 매입 규모를 10조 엔 정도 확대하기로 했죠. 잠시 후에 일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도 어제에 이어서 발표가 됐는데 역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부진하자 이 증시 상승폭을 제한시켰다라는 점일 텐데요. 국제 유가 하락의 원인과 함께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살펴봐야 할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택 경기 회복세가 완연합니다. 이 주택 판매에 이어서 집값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발표된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초반에 제조업 경기 지수는 조금 부진했지만 네. 어제 이제 NAHB 주택 시장 지수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새벽에 나온 8월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착공 수치도 비교적 현재 좋은 추세가 유지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8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7.8%가 증가했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2.3%나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선행 지표격인 8월 미 건축 허가 건수는 1%가 하락하면서 이 내용은 다소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8월 기존 주택 판매 수치는 482만 채로 7월 447만 채 대비 현재 7.8%나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뛰어넘었고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1%나 현재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판매도 올라가고 평균 가격도 현재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평균 매매가는 18만 7,400달러로 지난해 대비 현재 9.5%나 증가한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도 75만 건으로 7월 대비 6천 건이 늘었습니다. 이 신규 주택 착공은 7월에 마이너스 1.1%에서 현재 플러스로 돌려놨다라는 점을 좀 특징이라고 더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8월 1일 주택 착공도 발표가 됐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1인 주택 착공 건수가 53만 5천 건으로 5%나 현재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 착공은 4.9%가 줄어들어서 1인 가구의 주택 시장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주택의 회복 이런 부분을 현재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연준이 모기지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모기지 시장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죠. 은행이 현재 이른바 FRB가 의도하는 만큼 네. 잘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모기지 금리의 하락은 나타나지만 은행 쪽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FRB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서 월 기준으로 4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증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고 시한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3.73%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15년 만기 모기지 대출 금리는 3%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취급하는 모기지 대출의 스프레드 수준은 0.74%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7년도 모기지 담보대출의 스프레드 수준 0.77%와 큰 변동이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수요 측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려는 수요 측이 현재 미온적인 부분이라 공급자인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재 연준의 이런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가 실질 금리 상에서 현재 떨어지는 추세의 속도가 더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또 의외의 호재가 있었죠. 미국에서 QE3 기대감이 약해지고 이제 실적적으로 눈을 돌려봐야 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본 쪽에서 돈을 풀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네.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BOJ도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금 더 증액하는 카드를 꺼내놨습니다. 현재 70조 엔 수준에서 10조 엔을 더해 80조 엔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어제 시라카 마사키 일본 BOJ 총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엔고를 저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80조 엔의 그 브렉다운을 보면 55조는 국채 매입에 쓰이게 되고 있고 25조는 신용 대출로 현재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80조에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129조 원으로 내년 말까지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6개월 연장하도록 현재 조치를 했고요. 어제 금통위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미국의 연준의 양적 완화 카드, 그다음에 ECB의 대량 국채 매입 프로그램 이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엔고가 더 그 강화될 부분을 현재 막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 4월에 양적 완화를 실시한 지 5달 만에 추가 부양책이 나온 건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엔고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의 영향은 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죠. 이 내용이 이제 70조 엔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10조 엔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나온 시장의 관측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현재 엔고 추세를 더 강화하는 부분을 저지하는 소극적인 효과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장이 원하는 만큼 현재 BOJ가 아주 이 규모를 크게 현재 드라이브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이제 일본 기업들로서는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달러엔 환율은 어제 이제 79엔대까지 다소 이제 반등을 했다가 현재 78엔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조엔을 증액을 했지만 달러엔 환율은 현지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본 중앙은행까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이머징 국가인 브라질이나 한국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좀 환류될 수가 있고 특히 금 가격은 대체 자산 효과로 현재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소식이 국내 수출주에 대한 우려도 좀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원화 강세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원화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과 현재의 그 성과가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재 좋다는 여건이 현재 원달러 환율에서도 이제 목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발표된 BOJ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엔고를 저지하는 수준의 소극적 효과 밖에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엔화와 원화, 그다음에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들의 경쟁 구도 이런 부분에서 환율의 현재 변화 추세는 큰 변동이 없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 국제 유가가 6주의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이 3일 연속 거의 5% 이상 급락세가 나온 것인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 가격은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그 열리기 전에 금 가격을 잠깐 짚어드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온스당 1,700달러 밑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현재 1,771달러까지 올라온 수준입니다. 반면 유가는 오늘 새벽 뉴욕 선물거래 시장에서 3.47%가 하락한 91달러 98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유가가 좀 하락하는 배경은 크게 한 두세 가지로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유가가 상승할 경우 비축류 방출을 언제든지 꺼내들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 점이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좀 퇴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와 현재 미국이 증산 문제, 유가의 안정 이런 부분에서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추가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겠다라는 이유도 현재 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원인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발표된 원유 재고량이 시장 예상보다 매우 크게 늘어난 850만 배럴이나 재고 수준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오늘 유가가 좀 하락하는데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중국 쪽 소식입니다. 지난 2주간 이 모습을 감췄던 중국의 차기 지도자 시진핑이 어제 공식 일정을 무난하게 소화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회 일정은 어제 이제 첫 공식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억측이 많았죠. 와병설에 그다음에 실각설까지 나오는 홍콩의 언론들의 내용도 있었는데요. 어제 리언 페네타 미국의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센카쿠 열도의 해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국내 일정은 지난 15일부터 소화를 했지만 대회 일정은 어제 만남이 이제 첫 공식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부주석은 다음 달에 있을 그 차기 지도부의 주석직을 승계할 제2인자인 사람인데요. 네. 지난 1일부터 공식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구간 억측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내용으로 밝혀진 것은 수영을 하다가 일부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그 센카쿠 열도의 대외 시위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시위대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취한 것은 이 시진핑 부주석의 의도가 많이 담긴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는 시위대의 내용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베이징에 현재 담당하는 베이징 쪽에서 시위대에 시위를 좀 자제하라고 권고를 내린 것이 현재 시위가 좀 자제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분석이 많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포브스가 올해 미국 부자들의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1위는 여전히 빌 게이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네. 2년 연속 1위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온 소식입니다. 포브스가 올해 미국의 부자들 순위를 집계를 했는데요.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산 규모 66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460억 달러로 2위를 지켰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현재 12년째 미국의 부자들 순위에 높은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400대 부호들의 자산이 지난해 대비 현재 13%가 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의 부는 좀 감소하면서 고소득층의 부는 계속 증가하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부자들의 부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그들의 소비가 늘어나서 이런 그 돈의 흐름이 중산층이나 소비자, 저소득층으로 내려간다는 트리클 다운의 가설 효과는 현재 시장에서는 목도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위는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이 차지를 했고 뉴욕 시장인 블룸버그 시장이 10위,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 대표가 현재 15위에 랭크가 되는 수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왈진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이 추가 부양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고 또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덕분이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관망사적인 분위기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3.32포인트 0.1%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13,577.96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15% 상승한 3,182.62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7포인트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1,461.05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기금 규모를 기존의 45억 원에서 55억 원 10조 엔 더 늘리겠다라고 밝혀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8월 미국 주택 창구 건수가 전월 대비 2% 이상 늘어나면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 역시나 투자 심리가 호조되는 모습 보였고 유럽 증시도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영국 20포인트 상승한 3,888.48을 기록을 하였고 그 밖에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같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Q3 발표 이후에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염두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유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쪽에서 돈을 푼 겁니다. 이런 소식이 좀 국내 증시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한번 네. 보실 때도 일단은 유럽 문제를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일단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막을 계속적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투자 심리를 조금 안정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금 선진국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조금 예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마지막에 좀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 상승 계력이 충분하고 오늘도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총상위주는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도 여전히 눈여겨보셔야 된다. 코스닥은 멈추지 않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어제장 흐름을 정리해 본다면 어제는 전야 후 강의 모습이었죠. 12시를 기점으로 일본의 양적 완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외국인이 특히 현물 쪽으로 가득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심기현 대표님, 어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0.15%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 기록을 하였습니다. 0.87%대 상승 흐름 보였다는 거 정리해 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본 양적 완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해 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순매수 계속적으로 기조 이어가면서 1,800억 원대의 매수세 유지가 되었고 기관과 개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매도세 역시나 기관의 투신권 매물 부담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개인이 소폭 매도 우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와 코스피에 있어서 매매 패턴이 약간은 달랐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횡보 구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또 테마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중소형주 장세가 약간은 지금 시점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코스피 쪽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강한 업종부터 말씀드리면 섬유의복과 그리고 의약품, 전기가스, 통신업종, 은행업종이 1에서 2%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종밀 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 보였는데 아무래도 의료종밀 관련된 종목군에 있어서 그동안 테마주를 엮였던 종목군들의 하한가라든가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의료종밀 업종 큰 폭의 하락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운수장비 업종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였다는 점, 그리고 보험과 제조 업종도 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0.08%대 하락세. 하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였는데 2.2%대 급락,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3%대 급락세 나오면서 일본 양적 완화에 대한 오히려 피해주로서 인식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0.7% 하락, 그리고 SK이노베이션 1.4%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S-오일 마찬가지로 2.2%대 하락세 보이면서 최근 며칠 동안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상승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1.8% 상승, 그리고 LG전자가 0.9%, LG디스플레이 1.7%대, 그리고 롯데쇼핑이 0.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 아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좀 약세 흐름 보였다는 거, 원자재 시장에서도 약간 차별화되는 움직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본의 양적 완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는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 관련주에 좀 악재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 그리고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거란 소식까지 한꺼번에 좀 전해졌더라고요. 예, 일단은 내수 판매 부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조금 더 위기에 위기를 좀 더 더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엔화 약세장으로 돌아선 건 아니겠죠. 아니고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위기감 자체가 투자 심리 자체를 좀 위축시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계속적으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또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가 조금, 기아차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매수세가 네. 조금 들어왔던 경우는 일단은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이 조금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이 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일본의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의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많다는 판단이 조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하단 자체를 조금 지지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세 이탈을 좀 더 지켜보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LRG 손해보험주, 그리고 LRG 그룹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LRG 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업에 대한 부당함을 이제 발행을 했죠. 그런 거를 알면서도 CP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조금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약간의 하락세를 조금 보였는데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기업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요, 기업이 정당하지 못하고 재무 건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하면 저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LRG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제TV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다음에 또 대주주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만큼 일단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적으로 조금 조심하는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일본에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KB금융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어제 어느 정도의 좀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는 모습 나타냈는데, 안에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서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은 갭이 그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갭을, 의미 있는 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갭 자체를 지금은 지켜주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당히 조금 강한 상승세를 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경기부양 정책 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판단을 하시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보유를,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또 강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심경 대표님, 업종별로 본다면 어느 업종이 좀 강했습니까? 네, 우선 통신 서비스 업종과 인터넷 업종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 4.4%대 급등세, 그리고 인터넷 업종도 4.7%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업종 최상위 업종률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밖에 의료 정밀 기기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 금속 종이 목재가 1% 안팎의 상세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송 서비스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반도체, 섬유, 의료 업종의 약보합권 형태가 좀 이루어졌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이 0.6%대 하락세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CJ 오쇼핑 마찬가지로 2%대 하락,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0.4% 하락, 안내비 0.08%, 그리고 젠백스가 2.6%대, 포스코 ICT 역시나 0.8%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한 종목군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는데, 파라다이스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어제장도 1.7%대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SM 같은 경우에도 2.3%,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5.3%대 급등세 보였고, 인터플렉스가 3.3% 역시나 급등세, 그리고 메디포스트 2.3%,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1.8%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컴투스도 2.8%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도 2.6% 상승 흐름 보이면서 대장주 셀트리온은 하락했지만은 그 밖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선전이 코스닥 지수에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어제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정치 테마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하루였죠. 이 SNS 관련주도 무더기 상한가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흐름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안철수 교수 자체가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인맥적인 관련주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정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대신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 관련주를 꼭 눈여겨보셔야겠죠. 새 후보에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부분이 겹칩니다. 고용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복지 관련주를 꼭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그래서 복지 관련주 안에서도 장애인 관련주를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교육 관련주도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교수가 일단 SNS 캠프를, 선거 캠프를 차리겠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SNS 주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비아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어제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죠. 그만큼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전고점에 어느 정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급한 상승세로 조금 돌아설 수도 있는 상태고, 일단은 장중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SNS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시는 흐름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비중은 꼭 10%를 넘으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좀 대표적인 주가가 안내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장중에는 5% 올라왔다가 또 종가로는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오늘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안랩 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안철수 교수가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했던 걸 보면요, 대통령이 당선을 되면 보유주식 자체를 다 처분하겠다는 소식이 듣겼죠. 그러면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최대한적으로 좀 많이 시청자들이나 그런 국민들한테 어필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가 이제 정직한 이미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3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주식에 대한 흐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제어를 하겠다는 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면서, 그래서 어제 미래산업을 어제도 제가 상담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 상담 좀 많이 받았는데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이루다가 11% 까지 올라가다가요, 마지막에 다시금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지금 조금 정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랩이라든지 미래산업 같이 인맥적으로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다는 모습 자체가 크게 한번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투자자 심리 자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을 예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는 괜찮게 돌아가는데 그게 하루를 오버시키기에는 조금 힘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접근하기 힘들다. 지금은 하락 추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치인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쪽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심기현 대표님, 어제 코스피 쪽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나요? 네, 눈에 띄는 종목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최상위 종목군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 230억 원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관이 17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은 LG 화학과 현대 모비스, 현대차,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매수세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신한지주와 한국전력, LG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매수세 보였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군의 역시나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아차입니다. 최근에 신차 효과 기대감이 오히려 더 실망감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기아차에 대해서 180억 원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970억 원대 매도세 보이면서 기아차의 급락을 조금은 이끄는 모습 보였고 그 밖에 외국인은 LG, 두산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매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다는 거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는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사들였고 반대로 기아차는 매도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외국인 매수 상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성광밴드, 그리고 인터플렉스, 오스템 임플란트, 모드투어, 그리고 태광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리고 멜파스, 그리고 컴투스, 코오롱 생명과학을 매수를 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극히 개별적인 장세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매도 상위 종목군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위메이드, 송화이텍,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를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CJ오쇼핑, 가원미디어, 그리고 셀트리온, 골프전, 그리고 다음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징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대신에 그만큼 개별적인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매수를 조금 많이 하는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는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최근에 합성고무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바로 화학업종의 종목인 금호석유라는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도, 11년도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2011년도 중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서 지속적인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타이어업황 부진에 따른 합성고무 수요 둔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둔화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까지 해서 주가가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가 전반적인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바닥권을 좀 다져나가는 구간에서 어떤 상승의 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 동종목 또한 그러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좀 악화되면서 리타이어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미국의 교체 타이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수요가 큰 폭으로 좀 둔화가 되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고 반면에 이제 북미 자동차 판매량 증가 이런 부분에서는 OE 타이어 부분 신차 출시가 될 때 바로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타이어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OE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글로벌 타이어 판매량의 한 70% 이상이 리타이어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 타이어 수요는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좀 좋지 못한 흐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돼가고 있으면서
좋지 못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타이어 수요가 2013년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 재정외교도 점차 좀 안정화돼가는 그러한 구간에서 좀 위축되었던 그런 리타이어 수요가 좀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이어 쪽 같은 경우 실적 동사에 대해서 봤을 때 좀 2분기가 아마 실적은 좀 바닥일 거다. 전분기죠. 그 부분이 바닥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업황 쪽으로 봤을 때는 3분기 이 부분이 좀 바닥일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주가에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에 좀 유의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또 모멘텀으로서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과세 폐지 부분. 지난 2009년도였죠. 미국에서 자국의 타이어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그런 승용차라든가 소형 트럭용 타이어 수입에 대해서 최고 한 35%의 추가 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였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면 관세 기한이 이번 9월 말에 좀 만료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그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 상승 같은 단기적인 또 모멘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 한 5일 동안 좀 가파른 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바닥권에서의 어떤 상승 부분이 아직까지 여전히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기관들의 수급도 꾸준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속이 되고 있었고 최근 기관들의 수급도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좀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전일 종가였던 12만 9천 원,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잘 아시는 광고 대행사인데요. 삼성그룹의 광고 대행사인데 하반기 실적의 모멘텀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전일 강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주로 이제 광고주들 자체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탈피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의 그런 의존도를 좀 낮추고 또 자체 사업 기반을 좀 강화하면서 글로벌 M&A라든가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해외 시장으로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해외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강하게 많이 좀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고요. 외형 성장을 좀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의 구조상 외형 성장이 이익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인력 확대에 대한 수익성 부담이 좀 존재하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광고 영업력이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면 뭐 M&A 같은 경우도 보면 2009년 이후에 영국의 B&B라든가 미국의 TBG, 중국의 OTC 이런 부분들 다 인수를 좀 했고 최근에는 미국의 맥킨이라든가 중국의 브라보 이런 부분을 추가로 좀 인수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글로벌로 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그런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단기적인 어떤 수익성의 좀 정체 구간을 좀 보일 수 있겠으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주봉을 좀 한번 보시면 장기간 동안 좀 횡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17,000원과 21,000원 이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하기 위한 이런 조정 구간에 있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죠. 2만 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2만 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소화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박스 상단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일봉을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만 500원에서 2만 850원, 목표가는 2만 3,000원,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제일기획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 무대 전면에 나섰습니다. 안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18대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안 원장 등 3자 간 치열한 대결 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주말과 겹쳐 예년보다 짧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에 내려가는 차량이 오는 29일 한꺼번에 몰려 귀성 시간이 작년보다 한두 시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서민이 크게 늘면서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17.7% 증가한 것입니다.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 5가 전파 인증을 통과해 국내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기술대학원장이 대권 가도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던 안 원장이 어제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당의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인 문재인 후보, 그리고 제3의 후보인 안철수 이렇게 세 사람의 대권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안 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 열망을 실천해내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밝히며 정치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안 원장은 오늘 아침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대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서울대를 찾아가 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분당 소재 안철수 연구소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환송연을 갖는 등 대선 후보로서의 신변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네. 드디어 정치인 안철수로서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국민적인 지지도는 높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이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야의 검증 공세와 야권 후보 단일화인데요.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서 안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물고 늘어질 태세입니다. 민주당 역시 정치 신인으로서의 미숙함을 공격하며 문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권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이자 안 후보가 피해갈 수 없는 길목이 바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 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낡은 기존 정치와는 선긋기를 분명히 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정치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단일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지율 추이인데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 지지율이 높은 쪽으로 단일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서 향후 지지율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과 겹쳐서 짧지만 바로 또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귀성 귀경길이 예년과 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고향 가는 게 평소보다 좀 힘들까요? 예,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주말과 겹쳐서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이번에 짧아지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최장 9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연구원이 8,0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귀성 차량이 29일 몰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석에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산에 내려갈 경우 걸리는 시각은 최장 9시간으로 작년보다 1시간 40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4시간 40분, 광주까지는 7시간, 강릉까지는 4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10월 3일까지인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귀경 교통량은 분산될 것으로 예상돼 고향 갈 때보다는 서울로 돌아올 때 다소 시간이 덜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서민이 크게 늘면서 복권 판매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얼마큼 늘어난 겁니까? 예,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1조 6천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판매액별로는 나눔 로또 복권이 1조 4천억 원어치가 팔려서 전체 판매액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연금 복권이 1,700억 원, 전자복권이 약 300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늘면서 수익금도 늘었는데요.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사업비를 뺀 수익금은 6,4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아이폰 5 혁신성은 떨어진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지만 소비자들로부터는 뜨거운 호응을 얻으면서 판매량은 증가할 전망인데요. 국내에서는 언제 출시가 될 전망입니까? 예, 당초 다음 달 말이나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출시 일정이 다소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새 스마트폰이 아이폰 5가 어제 국내 전파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전파 인증을 통과했다고 바로 제품이 출시되는 건 아니고요. 이전 제품인 아이폰 4S의 경우에는 전파 인증 2주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5의 경우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전파 인증이 빨라지면서 이달 중에 국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에서 공개된 아이폰 5는 대약진은 없다라는 언론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미국에서 예약 주문 1시간 만에 초기에 물량이 매진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 하반기에 아이폰 4를 산 이용자들이 약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애플 스마트폰 중에서는 처음으로 LTE를 지원한다는 점에 힘입어서 아이폰 5의 판매량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